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72시간, 그 안에 이란은 굴복하거나 불바다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완 랜서, B2 스피릿, F-35 편대가 출격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공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28초 만에 이란 방공망 전체를 침묵시킨 기술이 어느 나라 것인지를, 미국 전문가들이 20년 넘게 개발에 실패한 그 기술을 조용히 완성해 놓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해 세계 최강 방공망을 무력화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 미국인의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 복조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브렛 칼슨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태어나 22살에 미 육군에 자원 입대했고 30살에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27년을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바쳤습니다. 세계의 전쟁을 데이터로 읽는 일이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그 모든 전장에서 저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성 사진을 들고 숫자를 들고 분석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펜타곤 전략기획국 수석 분석관으로 15년을 보냈고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나토 합동작전 자문위원으로 5년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방위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려 할 때 저는 그것을 숫자로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감정이 없는 분석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제 자랑이었습니다. 브렛 칼슨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동료들이 저에 대해 갖는 인상이었고 제가 원하는 평판이었습니다. 27년 경력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데이터 외의 것에 판단을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감, 직관, 인간적 유대 같은 것들은 제 직업에서 오히려 위험 요소였습니다. 좋은 분석관은 차가워야 합니다. 그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데이터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 전쟁 억지력의 보완 역할, 독자 전략 자산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방산 자산을 다루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분석가에게 동아시아의 한 나라는 그저 배경 데이터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소 동료 마커스 하울랜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심했습니다. 마커스는 하버드 출신의 국방부 자문위원 경력까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K방산이라고요? 마케팅이 좋은 거지. 실전에서 뭘 증명한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딱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연구소 전체 회의에서 에밀리 첸이라는 신진 분석관이 한국 방산, 협력 확대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밀리는 32살의 젊은 연구원으로 동아시아 방산 시장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내민 보고서는 제법 두꺼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장 데이터,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성능 평가,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 분야의 독자 개발 현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첫 장만 넘기고 돌려줬습니다. 출처 검증이 충분합니까? 제 말투는 질문이 아니라 결론에 가까웠습니다. 에밀리가 잠깐 입술을 굳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는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저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에밀리의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돌려준 그 손짓 하나가 제 27년의 오만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무렵 독일 람슈타인 기지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군 장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준석 대령이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전자전 시스템 개발팀에서 수십 년을 일한 사람으로 람슈타인 시절 나토 합동훈련에 한국군 기술 자문으로 파견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오준석 대령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기술자문이라는 타이틀이 제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준석 대령이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브렛,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통화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창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항상 나중에였습니다. 그 나중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물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걸프전 때 받은 공로 메달, 존스 홉킨스 박사학위, 증서 복사본, 그리고 아내 앤의 사진이었습니다. 앤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딸 사라가 18살이던 해였습니다. 앤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일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일이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보다 대학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조용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 가을 사라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내년에 서울로 갑니다. 한국연세대학교 교환학생이에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무슨 이유로? 사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었어요. 문화도 직접 보고 싶고요.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걱정보다 의아함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에 무엇이 있기에? 그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제 책장 한쪽에는 몇 해 전 누군가가 선물로 준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코리아 패러독스였습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과 세계사적 의미를 분석한 책이었는데 저는 서너 장 읽다가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나중에 다시 제 손에 들려지리라고는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2025년 초가을 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27년 동안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위성 데이터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전 세계 주요 군사 거점의 변화 사항을 정리하고 그날의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침 2시간의 일과였습니다. 알링턴의 아파트에서 워싱턴 DC 연구소까지는 지하철로 25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25분 동안에도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사람들은 저를 두 가지로 불렀습니다. 기계 아니면 교수. 기계라는 별명은 감정 없이 숫자만 보는 제 스타일에서 나온 것이었고 교수라는 별명은 젊은 연구원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명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11월 이란 핵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상된 일이었지만 공식 결렬 선언이 나온 날 워싱턴 DC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회의실에서 나오는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마커스와 함께 이란 방공망 분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란의 방공체계는 오랫동안 러시아제 S-400 도입을 핵심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후반부터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공 레이더 신호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변하고 운용 패턴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스템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커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기존 러시아제 시스템에 자체 소프트웨어를 더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별히 위협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또 한 번 제 앞에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브렛 한국국가정보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란 방공망 배치 변화를 추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존 미국 분석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출처 신뢰도가 검증됐습니까?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 자체 분석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독자 분석?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 데이터와 비교 검증이 됩니까? 에밀리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선은 공식 채널로 들어온 자료부터 처리합시다. 에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에밀리는 보고서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보고서가 모든 것의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두 번째로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사우디 다란 기지에서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이 날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실패했고 병사 28명이 숙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에서 직접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소프트웨어 클록 오차가 0.34초였습니다. 그 0.34초가 28개의 생명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저는 또 그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서 불꽃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오준석 대령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며 저는 그 꿈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다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브렛, 꼭 연락을 주십시오. 매우 급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도 읽고 창을 닫았습니다. 그 나중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 무렵 연구소 복도 한쪽 게시판에 한국방산전시회 팸플릿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K-디펜스 엑스포 2025. 저는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팸플릿 안에 이란이 수년간 역설계를 시도했다가 끝내 실패한 기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란의 방공망 이상 징후는 11월 내내 계속됐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불규칙하게 켜지고 꺼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커스는 이것을 시스템 테스트로 해석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신호가 불규칙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보이도록 설계된 것일 수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직감을 기록해두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지 못한 직감은 직감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11월 하순, 이란이 핵 농축 90% 달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날 연구소 브리핑룸은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니터들이 일제히 이란 핵시설 위성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진과의 비공개 화상회의가 잡혔고 저는 자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처음으로 군사 옵션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근거로 발언했습니다. 이란 방공망은 현재 러시아제 시스템의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전력 공백이 존재하며 적절한 시점의 정밀 타격은 실현 가능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발언이 훗날 저를 가장 깊이 부끄럽게 만든 말이 됩니다. 에밀리가 그날 저녁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브렛, 한국 측 분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란이 방공망을 의도적으로 다운시켜 보이는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이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은 차에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한테 없는 데이터가 한국한테 있을 것 같습니까?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잠깐 에밀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면 보고서에 올릴 수 없습니다. 에밀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사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저 서울 왔어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낯선 나라에 도착한 날,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왔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새벽 3시 17분. 저는 그 시각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전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펜타곤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이 번호로 새벽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역사상 몇 번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슨 박사, 지금 즉시 이동해 주십시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거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억눌렀습니다. 감정은 분석의 적이니까요. 하지만 그 새벽 제 몸은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작전 브리핑룸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위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B1 랜서 폭격기의 중동 전개 현황, B2 스피릿의 인도양 기지 이동 경로, F-15 편대의 배치 좌표.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72시간 최후 통첩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핵 농축 즉각 중단, 국제 사찰단 수용, 대리 세력 전면 철수. 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돌입합니다. 브리핑 장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아래에 거대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며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습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란 전역 3천여 개의 목표물, B1, B2, F-35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은 미국 군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27년 경력 분석관으로서 이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란 방공망은 현재 전력 공백 상태, 작전 성공률 추정치 87%. 저는 그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보조 스크린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란 방공망 신호 현황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란의 모든 방공 레이더 신호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 전파 침묵이었습니다. 브리핑 장교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판단됩니다. 마커스가 제 옆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봐요, 브렛. 우리 분석이 맞았어요. 이란 방공망 다운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전국 단위로 동시에 꺼진다? 방공 시스템이란 설령 점검을 하더라도 구역별로 순차 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전체가 동시에 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감을 꺼냈습니다. 아니, 꺼내려다가 삼켰습니다. 마커스와 브리핑 장교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저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배제된 상태에 준하는 자문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제 재킷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연락처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렛, 방금 오준석 대령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란 방공망 침묵은 함정이래요. 의도적인 기만 전술이라고요. 한국이 10년간 추적한 데이터가 있대요. 지금 당장 봐야 해요.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정.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0.4초. 걸프전 사막에서 28명을 앗아간 그 숫자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0.34초의 오차. 그리고 지금 어쩌면 훨씬 더 큰 오차가 작전 전체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전신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오준석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바로 받았습니다. 브렛, 만나야 합니다. 지금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으로 다시 들어가 마커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마커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작전 브리핑 중이에요. 마커스, 이란 방공망 침묵이 기만 전술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커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렛, 우리 분석에 근거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워싱턴 DC 외곽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묵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오준석 대령이 일어섰습니다. 람슈타인에서 마지막으로 본 지 5년이 지났지만 오준석 대령의 눈빛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이상하게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준석 대령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렛.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람슈타인에서 저는 오준석 대령을 무시했습니다. 한국군 기술 자문이라는 타이틀 앞에서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준석 대령의 발언을 회의에서 가로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브렛 이란은 2022년부터 방공망 기만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고문단의 조언을 받아서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습 징후가 감지되면 전국 방공망을 일시에 다운시켜서 미군이 방공망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폭격기들이 목표물 접근 구역에 진입했을 때 일제히 재가동합니다. 그 순간 방공망은 완전히 살아있고 폭격기들은 이미 포위된 상태가 됩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란 방공 레이더 신호 데이터가 시계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때마다 반복된 패턴, 다운과 재가동의 타이밍, 그리고 실제 운용 구역과 기만 다운 구역의 분리 지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없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10년간 독자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이란이 한국방산 전시회에서 우리 전자전 시스템을 역설계하려고 시도한 이후 우리는 이란의 전자전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란이 한국 기술을 역설계하려 했다. 에밀리가 몇 달 전 언급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설계 시도가 오히려 한국이 이란의 의도를 꿰뚫는 결정적 단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준석 대령을 봤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걸 갖고 있습니까? 오준석 대령이 잠깐 창밖을 봤다가 저를 봤습니다. 브렛, 우리는 오래 준비해왔습니다. 남들이 봐줄 때가 아니어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해야 할 일을 해왔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오준석 대령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7년간 쌓아 올린 확신의 벽이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오준석 대령,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람슈타인에서 오준석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브렛, 지금은 그 이야기 말고 우리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준석 대령에게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걸어온 길을 물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말해준 이야기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독자 방위산업 육성을 결정했을 때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특정 주파수 대역 재민 기술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세 곳이 같은 문제를 놓고 15년을 씨름했지만 결국 포기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책장에 꽂혀 있던 코리아 패러독스를 떠올렸습니다. 읽다 덮어둔 책. 그 책의 제목이 왜 패러독스인지 그 순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래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면 불가능한 성취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데이터를 뛰어넘어서 저는 처음으로 오준석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준석 대령이 잠깐 웃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니까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지켜낸 나라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앤의 생각이 났습니다. 앤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렛, 당신은 언젠가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때 당황하지 마. 그게 성장이니까. 저는 그 말을 웃어 넘겼었습니다. 지금 앤의 그 말이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브렛, 저 레이놀즈 장군 부관한테 접근할 방법을 찾았어요. 오준석 대령 데이터를 비공식 루트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에밀리, 이거 하면 당신 계약 끝날 수 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죠.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2살의 이 젊은 연구원이 경력을 걸고 옳은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에밀리, 고맙습니다. 그 사이 마커스가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를 연구소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출입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마커스가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브렛, 지금이라도 이 데이터에서 손 떼면 자문위원으로 복귀시켜 줄 수 있어요. 나도 당신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마커스, 당신은 이 데이터를 알고 있었습니까? 마커스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준석 대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말했습니다. 브렛, 제 이름이 보고서에 들어가면 한국 국방부가 저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준석 대령을 봤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오준석 대령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과 안위를 걸고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람슈타인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미국 분석관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오준석 대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오준석 대령이 조용히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작전 개시 18시간 전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움직였습니다. 레이놀즈 장군의 부관인 그린 소령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린 소령이 데이터를 검토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시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커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브렛,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들어갈 거야. 그 보고서 공개되면 기밀 유출로 다뤄질 수 있어. 마지막 경고야. 저는 그 문자를 들고 오준석 대령 방으로 갔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문자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렛, 계속합시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눈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브렛, 오늘 계약 해지 통보 받았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에밀리.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린 소령이 데이터 레이놀즈 장군한테 전달했어요. 검토 요청 넣었어요. 그 다음 9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90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43분, 레이놀즈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베유레스, 데이터 검토 완료됐어. 이란 방공망 기만 전술 가능성 공식 확인됐어. 지금 작전 조정 들어간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준석 대령을 봤습니다. 오준석 대령의 눈에 무언가가 가득 차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작전의 한국산 전자전 제밍 시스템이 긴급 통합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미 실시간 전자전 협력이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의 연구소 팀이 실시간 기술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워싱턴 DC가 암호화 채널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레이놀즈 장군이 마련해준 모니터링 채널 앞에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옆에 앉았습니다. 폭격기들이 이란 영공에 접근하는 좌표가 실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예측대로였습니다. 이란 방공망이 일시에 재가동을 시도했습니다. 전국 레이더가 동시에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 전자전 제밍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28초였습니다. 정확히 28초 만에 이란 전역의 방공 레이더가 전부 침묵했습니다. 제밍기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란의 함정이 무력화되었습니다. B1, B2, F-35 편대가 목표물로 진입했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에 불꽃이 쏟아졌습니다. 3천여 개 목표물에 대한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제밍 완료, 방공 신호 없음. 진입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소리 사이로 1991년 사막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8명, 영파셈 4초. 그때 지키지 못했던 것들.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봤습니까? 저는 오준석 대령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브렛 칼슨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 27년짜리 자랑이 그 밤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레이놀즈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렛, 내가 옳았어. 그리고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준석 대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준석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말했습니다. 브렛, 이건 시작입니다. 작전 성공 직후 레이놀즈 장군의 주도로 내부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커스가 이란 방공망 분석을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 뒤에는 이란 관련 방산 계약 유지에 이해관계를 가진 로비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약하다는 분석이 유지되어야 특정 방어 계약이 살아남는 구조였습니다. 마커스는 27년 동안 저와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커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낀 것은 자책이었습니다. 마커스의 왜곡된 분석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에밀리의 보고서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의 연락을 외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오만이 마커스에게 공간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해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레이놀즈 장군에게 에밀리의 복직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레이놀즈 장군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에밀리가 없었으면 이 데이터 전달 못했어요. 며칠 뒤 에밀리의 복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에밀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브렛, 감사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감사합니다. 한편 오준석 대령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준석 대령이 출국하는 날 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탑승구 앞에서 저를 봤습니다. 브렛, 서울에 오면 연락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꼭 갈 겁니다. 오준석 대령이 탑승구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용사입니다. 총을 든 것도 칼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칩 하나를 들고 30년을 버텼습니다. 그것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작전 이후 며칠이 지나 에밀리가 독자적으로 국제방산학술지에 오준석 대령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함께 검토하고 서명했습니다. 논문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에밀리가 화면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눌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마커스에 대한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산 로비 연루 혐의였습니다. 마커스가 조용히 연구소를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펐습니다. 27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마커스는 알고 있었을까요? 논문이 국제방산학술지에 공개된 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미국 합참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헤란 작전에서의 한미 전자전 협력은 사실이며 그 기술적 기여는 작전의 성패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식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손에 들고 읽었습니다. 눈이 타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앤, 내가 드디어 넓어졌어. 그렇게 혼자 말했습니다. 레이놀즈 장군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브렛, 기자회견 서겠어? 저는 말했습니다. 서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27년간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테헤란 작전에서 우리 조종사들을 살린 기술은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알아야 할 나라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가 잠시 후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작전의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서울에서도 나왔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 아빠잖아요. 저는 전화를 들고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세계 방산 전문지들이 한국 전자전 기술을 한면에 올렸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국방부가 한국 측에 공식 협력 문의를 넣었습니다. 독일 방산청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 방산 공동개발 예산 50억 달러 승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오준석 대령이 호텔 방 작은 테이블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내놓던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오준석 대령의 아버지가 1950년에 총을 든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토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전략 파트너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조 강연자로 섰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한국 대표단 기술 자문으로 함께 왔습니다. 간견장에 입장하면서 저는 오준석 대령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이상하게 멀고도 긴 여정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간견 연단에 서며 저는 청중을 봤습니다. 30개국 이상의 방위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27년간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간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950년 세계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2025년 한국이 세계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독일 방산청장이 오준석 대령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장면을 저는 연단 위에서 봤습니다.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오준석 대령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렛,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처음으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처음으로 제대로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았습니다. 사라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니, 상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강이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빛났습니다. 1950년에 폐허였던 도시.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였던 나라. 그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로는 이 나라를 읽을 수 없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국방과학연구소로 안내해줬습니다. 연구원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연구원들이 웃었습니다. 오준석 대령도 웃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한국전쟁 기념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긴 벽면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한 이름 앞에 멈췄습니다. 오병수, 아버지 이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 앞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라와 함께 한정식을 먹은 날 저녁, 저는 딸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라, 아빠가 너무 좁았다. 한국 오라고 할 때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애니 떠난 뒤 우리 사이에 쌓인 거리가 그날 저녁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상 위에 가득한 한국 음식들, 처음 먹어보는 맛들.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오준석 대령이 고향 진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산들이 녹색으로 이어졌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촘촘한 산들이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말했습니다. 브렛, 우리 아버지는 이 산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산들을 오래 봤습니다. 진주에서 오준석 대령의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저도 옆에 섰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국 친구가 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준석 대령이 말했습니다. 브렛, 어때요, 한국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로 읽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준석 대령이 웃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 감정이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27년의 오만을 내려놓았고 그 대신 무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 단어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앤이 말했던 것, 성장, 그것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 27년간 틀렸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틀림이었다. 에밀리가 한국 방산 전담 연구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준석 대령도 꼭 전해주세요. 오준석 대령과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동 강연에 섰습니다. 강연장에 한국 유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젊고 총명한 눈빛들. 이 아이들이 다음 오준석 대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간견 말미에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오준석 대령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군번줄입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갖고 다녔습니다. 강연장이 고요해졌습니다. 한국 학생 몇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오늘 우리나라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27년간 세계의 전쟁을 데이터로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데이터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읽으면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1950년 잿더미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야간대학을 다니며 집을 갈던 청년들이 묵묵히 30년을 버티며 세계가 풀지 못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지금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세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이룩한 나라가 오늘 세계 방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 브렛 칼슨이 증언합니다. 데이터 없이 오직 두 눈으로 목격한 진실로 대한민국, 저는 이 이름 앞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